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독립 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지은이는 이영직, 발행은 스마트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공평합니다. 시간이 돈처럼 자산이라면 흙수저와 금수저의 구분도 없고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쓰임은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은 같지만 그 시간의 쓰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성공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만 반복합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밀도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한 달에 걸릴 일을 일주일 만에 해냈다면 그 사람이 쓴 시간의 밀도는 높은 것이죠. 같은 시간이라도 목표와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밀도가 높은 시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루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1년도 잘 관리한다. 잘 관리된 1년들이 모여 평생이 된다. 자기 시간에 단호한 사람이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산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1순위 습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을 아끼는 짠돌이만큼 시간을 아끼는 시간자린고비들이 많습니다. 돈도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처럼 시간을 아껴본 사람이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자신만의 주관적인 시간으로 소중하게 쓰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한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물리적 시간 대 주관적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 대 카이로스적인 시간. 시간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다. 시간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한가? 시간은 늘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가, 아니면 정지하거나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시간도 같이 태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세상 종말 이후에는? 시간에 대한 의문은 끝이 없다. 그래서 시간은 수많은 철학자, 종교인,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아무리 내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시간을 설명하려 한다면 나는 시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시간의 신비에 관한 말이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을 정의하는 문장 중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을 보자. 물이라면 이렇게 정의된다. 물,
산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로 색깔, 냄새, 맛이 없으며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로 변하고 100도씨 이상에서는 기체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를 얼음이라 하고 기체 상태를 수증기라 부른다. 시간에 대해 백과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된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일정한 속도로 무한히 이어지는 흐름이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구나 시간의 절대성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이미 깨지지 않았는가. 현대적인 상식과 맞아야 한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이런 조건에 맞는 멋진 정의를 기다린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다르다. 70살인 할아버지에게는 인생의 1.4%로 느껴지고 40살인 아버지에게는 인생이 2.5%로 느껴지고 5살 아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5분의 1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은 나이에 비례하는 속도로 흐른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시간이란 사건의 기억으로 느낀다는 이론이다. 젊어서는 온갖 새로운 경험으로 충만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동이 적어져 기억에 남는 일 또한 적어진다는 것이다. 기억의 달력에 많은 사건이 기록된 젊은 시절은 길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면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다른 이론은 피가 뜨거운 젊은 시절에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가 느리게 느껴져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반대라는 것이다. 이는 강둑을 걷는 사람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팔팔하게 젊을 때는 강물보다 빨리 걷지만 나이가 들수록 걸음의 속력이 느려져 마침내 강물이 사람을 앞질러 가게 되는 것과 같다. 강물은 한결같이 흐르는 세월이다.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 2017년 구 서울 역사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다. 프로젝트 284 시간여행자의 시계다. 문화부가 주최하고 서울역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였다. 284는 서울 역사가 자리한 지역의 번지로 보인다. 100명의 작가들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흥미로운 작품을 출품한 것이다. 시간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고 퍼포먼스와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융합 문화 행사였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전시장에 놓여있던 쓰레기통 하나였다. 그 안에는 종이가 가득 차 있었다.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쓰레기통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 둘 일이지. 그러나 곧 그 쓰레기통 자체가 전시품이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안에 가득한 종이들은 모두 관람객들이 버린 것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우고 싶은 순간들을 종이에 적어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우고 싶은 순간도 사라진다는 거였다. 재미있는 발상이라며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고전 물리학을 완성시킨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불변의 실체며 이로부터 구성된 우주 역시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불변성은 우주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시간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으며 공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것으로 변했다.
시간은 주관적이며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모두에게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은 분자와 분모의 관계로 서로 맞물려 있다.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진다. 시간은 중력장에 의해 휘어지고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흐르지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시간은 정지하고 만다. 시간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시간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대답했다. 미녀와 함께하는 한 시간은 1분처럼 느껴지지만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유일 뿐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정확한 설명은 시간과 공간은 맞물려 있으며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절대적인 시공간은 없다는 것이 된다. 우리 민담에 나무꾼의 도끼자루 이야기가 나온다.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신선들이 두는 바둑을 두어 판 구경하고 돌아보니 도끼자루가 썩어 있더라는 이야기다. 나무꾼이 바둑을 구경하는 동안 3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 재미있게 몰입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싫은 일은 지겹기만 하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스 신화에도 두 개의 시간 개념이 존재한다.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지구의 공전, 자전에 의해 생겨난 물리적인 시간이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24시간을 하루로 정한 것이다. 이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고 밤낮이 교차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 이것이 뉴턴적인 시간이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절대적이고도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이며 새로운 기회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리시포스가 조각한 카이로스의 동상이 있다. 그 동상은 모습이 괴상하다. 벌거벗은 몸에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민둥산이며 날개를 달고 있다. 벌거벗은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민둥상인 것은 한 번 지나간 기회를 사람들이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회다 싶으면 최선을 다해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할아버지와 손자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유폐시키고 왕이 된 다음에 그 제우스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 카이로스인 것이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동일한 일상의 반복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어떤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것도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인 시간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다. 붓다가 깨달았음을 얻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멈춘 초월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역사에도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사실의 기록을 나열한 것을 독일어로 히스토리에라고 하고 의미를 가진 시각으로 풀이한 역사를 게시크테라 한다. 역사를 크로노스적으로 접근하면
흘러간 시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역사를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건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것이 괴시크테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그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다. 역시 크로노스적인 접근법이다. 아무리 소소한 자투리 시간이라도 몰입도에 따라서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것이 시간관리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시간관리의 경지를 개척한 두 사람. 어느 분야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시간관리의 달인들이었다. 시간관리도 두 개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관리형과 몰입형이다. 관리형은 칸트와 벤저민 프랭클린처럼 의지적으로 시간을 철저히 관리한 경우고, 몰입형은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처럼 모든 시간을 하나의 주제에 쏟아붓는 경우다. 칸트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고는 독서를 했다. 낮에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오후 3시 30분이면 산책을 나갔다. 칸트의 산책 시간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사람들은 그가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 칸트에게 시간관리란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았던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먼저 일의 순서를 정하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순서가 정해지면 매섭게 돌진하는 것이다.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놀고 싶은 유혹에 빠지거나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공부든 놀이든 최선을 다하라.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대통령이 아닌 유일한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다. 그는 정치가,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로 화려한 삶을 살았다. 독립전쟁 때는 프랑스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얻어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독립을 쟁취해낸 인물이기도 하다.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으며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사람도 그였다. 피레침과 다초점 렌즈를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했다. 이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정규 교육이라고는 2년밖에 받지 못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닌 후 학교를 그만두고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배웠다. 그 덕분에 인쇄 기술을 익히고 글 쓰는 일에 눈을 떴다. 보스턴으로 가서 인쇄업자로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준토라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12명의 구성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정치, 경제, 도덕, 철학 등의 분야에 관한 책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이 3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니 대학보다 더 훌륭한 모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펜실베니아 대학의 도서관을 설립했고 펜실베니아 하원 의원으로 진출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대통령 빼고는 거의 모든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간, 월간, 연간으로 나눠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했다. 그의 수첩을 본뜬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자기계발 다이어리가 지금도 시중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프랭클린 플래너 모임까지 있을 정도다. 주간 계획표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좋다. 가로축에는 일주일의 날짜가, 세로축에는 하루에 해야 할 일정을 정리하면 된다. 월간은 탁상용 캘린더를 사용해도 좋다. 연간은 탁상용 캘린더의 맨 앞에 있는 연간 달력을 이용해 가장 핵심적인 이슈 리스트들을 기록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각화다. 시각화를 하면 일정 전체를 예상해서 시간 배분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 독립. 가장 바쁜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가장 많다. 1시간 60분, 일일 24시, 1년 365일. 시간은 공평하다.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시간이 돈처럼 자산이라면 흙수저와 금수저의 구분도 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런데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누군가는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낸다. 나와 같은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오랜 시간이 지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이상하다. 늘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바쁜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을 아끼는 짠돌이만큼 시간을 아끼는 시간 자린고비들이 많다. 돈도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처럼 시간을 아껴본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자신만의 주관적인 시간으로 소중하게 쓴다. 타임 푸어족.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에서 40대 직장인들의 일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야근이 없는 날은 9시간 42분, 야근이 있는 날은 11시간 9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식 시간까지 감안하면 휴식과 문화생활, 자기계발이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다.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64.5%가 스스로 시간 부족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보통 직장인들의 하루 일과를 보자. 6시에 일어나 아침은 먹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선다. 출근 전 30분이라도 러닝머신을 타겠다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비싼 기계까지 구입했지만 실천은 1, 2주나 했을까? 나머지는 모두 공연불이 되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동안 외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마찬가지다. 직장에 출근해서 쌓인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팀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소집된다. 상사가 소집한 회의다.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 몇 명이 야단을 맞고서 상사의 훈시가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11시, 곧 점심시간이다. 식사를 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사무실로 들어와 일 좀 챙기려 할 즈음 이번엔 부장이 부른다. 지난주에 내가 지시한 업무는 어떻게 된 거야? 네, 오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처나 관련 부서 직원들과 전화통화 몇 번 하고 자료 좀 찾다 보면 오후 4시가 넘어간다. 퇴근 무렵이 되면 정신없이 허둥대지만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머리도 무겁고 피곤하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하고 있을 때 회식이 있단다. 한국의 아이들도 바쁘기는 매한가지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야 한다. 초등학생은 피아노, 태권도, 수영을 배워야 하고 중학교 이상이 되면 영어, 수학 등 중요 과목은 별도 과외도 받는다. 대치동 학원가에는 수도권 학생들이 다 모인다. 엄마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다. 한국의 아이들은 엄마가 짜주는 일과의 노예로 살고 있다. 한 방송에 출연했던 초등생에게 사회자가 물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해서 재미있는 건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고 재미없는 건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기막힌 대답이다.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 엄마에게 야단 맞지만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 엄마가 상을 주는 것이 한국 어린이들의 현실이다. 놀이가 공부가 되고 공부가 놀이가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을 타임푸어족이라고 부른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최상의 자원이어서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시간 관리는 자신의 가치관, 추구하는 목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투와 광합성.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던 한 호주 기자는 한국인들의 일상을 마치 전투와 같다고 했다. 반면 매사에 느긋한 호주인들의 일상을 늦은 봄날 햇볕을 받으며 흙담에 기대어 광합성을 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참 기막힌 표현이다. 호주인의 일상은 늘상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빨리빨리 사회라면 매사에 느긋한 호주는 느림의 사회인 것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맹렬 여기자였고 타임푸어라는 책을 쓴 브릿짓 슐트 역시 타임푸어족 출신이다. 기자로서의 일에도 열정적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역할도 모범적이었다. 그 외에도 빨래, 설거지와 같은 잡다한 집안일까지 도맡으려니 조금의 여유도 없다. 한 번은 딸아이가 소풍을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다녀와서는 밤을 꼬박 새면서 기사를 쓰기도 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일과 엄마로서의 역할 모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자신을 타임푸어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말이다. 그래서 시작한 연구가 타임푸어였다. 타임푸어에서 벗어나는 길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쉬운 일과 어려운 일, 뜻밖의 일들로 항상 복잡하다. 그럴수록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일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일들은 한가할 대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니 훨씬 더 시간 부족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세탁은 세탁소에, 집안의 자잘한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사도우미를 부르는 방식이다. 시간 관리의 달인으로 알려진 벤저민 프랭클린의 경우도 일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유명한 시간관리 법칙에 3-5-7-9 법칙이 있다. 9시간 일, 7시간 수면, 5시간 식사 및 휴식, 3시간 자기계발이다. 휴식과 자신을 위한 투자에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이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 관리와 그 적들.
뉴욕 시립대학 교수이며 창조적 시간관리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 등을 쓴 젠 예거는 시간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관리의 적들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목표 과소평가. 2. 목표 과대평가. 3. 절실함의 부족. 4. 구체성 부족. 5. 실패에 대한 두려움. 6. 성공에 대한 두려움. 7. 자신감 부족. 8. 어수선함, 따분함, 잡념. 이 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성공했을 경우 심리적 부담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질투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계획은 첫 3일이 고비다. 이른바 작심 3일이다.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3주를 이겨야 한다. 3주는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으로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대문에 금줄을 쳐서 3주 동안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신생아의 면역이 형성되는 시간이 3주라는 것이다.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면 절반의 고비는 넘긴 것이지만 3개월이라는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 3개월이면 대략 100일이다. 이 고비를 넘기면 체질과 습관이 형성된다. 나이가 들어서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 중에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의 성공 비율이 높다. 이유는 젊은이들처럼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42.195km를 완주하려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체력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해 5km, 10km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체질을 형성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잡념 없애기. 잡념이야말로 시간을 좀먹는 가장 나쁜 습관이다. 책상에만 앉으면 이런저런 잡념으로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잡념이 생긴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처가 없으면 잡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많은 일상의 근심, 걱정, 갈등과 같은 잡념이 꼬리를 문다. 근심, 걱정, 갈등과 같은 잡념들은 어둠 속에서도 먹구름처럼 피어난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나오면 꼬리를 감춘다. 이럴 경우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라. 책상에 앉아 백지를 펴놓고 잡념의 정체를 꼼꼼히 메모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 잡념들이 대부분이다. 잡념의 종류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을 골라 아예 잊어버려라.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으면 그 해법을 찾아라. 오늘의 할 일을 명확히 해두면 잡념이 들어설 자리가 좁아진다. 데드라인도 마찬가지다.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을 그만두고 잡념에 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할 일을 꼼꼼히 메모하는데 대략 15분이 걸린다. 또 전문가들은 잡념이 생기면 무언가 단순 작업을 해보라고 권한다. 가정주부들이라면 뜨개질 같은 것으로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다. 아니면 짧은 우리말을 영문으로 옮겨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사전을 찾아 자신의 표현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재미도 쏠쏠하다. 현재에 집중하라. 어떤 학생들은 몰래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선 안 된다. 공부 잘하는 비법은 멀리 있지 않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저축으로 쌓인다는 것을 명심하자. 무엇보다 잡념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을 줄여야 한다. 외부의 자극은 연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전문가는 2분 동안 실컷 걱정하기를 권한다. 딱 2분 동안 온갖 잡념에 잠겨보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문제의 답이 보이거나 잡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시간이 많은 사람. 에디슨은 백열전등, 축음기, 영화 등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사람으로 그가 가진 특허 개수만 해도 1093개에 이른다. 에디슨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시간이 없어서였단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가장 바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의 이야기다. 그는 동인도 회사에 취직해 33년간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들은 대개 직장 생활에 바쁜 와중에 쓰여진 것들이었다. 그는 글을 실컷 쓰고 싶어 정년 퇴직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퇴직하게 되었다. 램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 찰스 램은 옛 동료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는 일 없이 한가하다는 것이 바쁜 것보다 훨씬 괴롭습니다. 매일 할 일 없이 빈둥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도 일이 바쁜 가운데서 떠오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다. 몰입. 시간의 밀도를 높여라.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작가 괴테는 몰입의 대가였다. 대가라기보다는 어느 하나에 빠지면 거의 식음을 잇고 빠져드는 유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자. 베르테르는 마을에서 아름다운 소녀 로테를 만났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11살 위인 알베르트와 약혼한 사이였다. 베르테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로테의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성격에 끌려 매일 그녀를 찾아간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다. 그녀를 잊기 위해 마을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녀의 남편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고통은 전보다 더했다. 그녀는 베르테르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남편에 충실하기 위하여 베르테르와의 거리를 두게 된다. 베르테르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괴테는 이 작품을 1776년 1월과 3월 사이 6주 만에 완성했다. 무서운 몰입이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즐거움에서 몰입을 이렇게 정의한다. 몰입은 나와 사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황홀감에 빠져드는 모라의 경지다. 그는 또 몰입에 대해 어떤 일에 집중해 내가 나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심리적 상태며 이때는 자아마저 사라진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괴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으니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몰입의 경지에 들면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살아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몰입했던 기억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나가 누구인지도 잠시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른다. 이를 노자는 무아지경,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불렀다. 만물과 내가 한 몸이라는 뜻으로 바깥 사물과 나, 물질계와 정신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발명가, 운동선수, 예술가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계다.
2008년 US 오픈 챔피언십에서 8m 퍼팅을 성공시키면서 우승한 타이거 우즈는 모자를 벗어던지며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다. 그리더니 잠시 후 캐디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내 모자가 저기에 있지? 이런 게 몰입의 경지다. 칙센트미아이는 한때 등반가였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짜릿한 맛에 취해 몰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수천 명을 인터뷰하면서 얻은 대답은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각자 표현은 좀 달랐을 망정 그게 바로 몰입이었다.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을 위한 7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둘,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셋,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섯, 방해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여섯, 자기 자신, 시간, 주변을 잊어야 한다. 일곱,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몰입한다. 몰입을 위한 7가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다. 스포츠 경기라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 목표가 설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칙센트미아이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목표가 없으면 한 곳으로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산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등반가가 산 정상을 목표로 오르고 또 오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해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을 거닐다가 사자와 마주쳤다고 치자. 이때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상태가 바로 몰입이다. 어느 분야든 큰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은 거의가 이런 경지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런 경지를 경험해야만 세상을 바꿀 결과물이 나온다. 아마도 과학이나 예술 분야의 천재들 대부분이 그러할 것이다. 과학뿐 아니라 스포츠나 비즈니스 등 어느 분야라도 몰입과 집중이 필요하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로 3km의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 그래야 이륙에 필요한 양력을 얻을 수 있다. 달리다 멈추다에서는 영원히 이륙할 수 없다. 일의 성취도 마찬가지다. 이륙에 필요한 절대 시간 동안 몰입을 해야 한다.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도 멈춘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가 문득 지금 몇 시지 하는 경우가 바로 몰입의 시간이다. 사람이 어느 한 문제에 몰입해 있을 때는 뇌의 시냅스가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까지 증가한다. 시냅스란 한 뉴런에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망이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고도의 쾌감, 황홀감을 느낀다. 고승들이 느끼는 일종의 황홀경일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